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2년 만에 뒤집기.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발견된 위치가 등산곳 인근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주각을 하고 누가 사태를 만들었는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입니다. 전 정권 지우기 이런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하실 때는 인생이 좀 굉장히 심각한데. 네, 지난 2020년이었죠.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판단이 2년 만에 달라지면서 논란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당시 해양경찰은요,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식별된 점, 문재인 정부 때는 저러한 근거를 들면서 그 공무원이 북한에 월북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새롭게 나오고 있는 좀 정황들을 보면, 자, 서해 공무원 북한 이제 피살 사건 관련해서 최초 발표가 9월 22일 날 사건이 발생을 했고 9월 24일 날 해경이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29일 날 2차 발표 때는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월북 가능성을 얘기했다가 29일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24일과 29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보도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이 해양경찰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침을 하단한 이후에 29일 날 저렇게 단정해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다. 보도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이현종 의원님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힐 일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것인데요. 네. 과연 이것을 두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정반대의 지금 결론을 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왜 이랬는지 정말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예. 이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해경에다가 이 사건은 자진 월북의 방점을 두고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또 이런 정황은 또 하나 있습니다. 국방부가 당시에 우리 공무원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살되고 소각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한 4월 뒤인가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그런 추정된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에는 그게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왜 그다음에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이게 추정된다라고 바뀌는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수사를 하는 당국은 지금 해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경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방향을 이미 설정을 해놓고
월북의 관점을 두라라는 방향을 설정했는데 지금 앵커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 4가지 증거만 보더라도 네.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자진 월북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자체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직접적인 육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월북했다는 정황 이것 자체도 보면 북한군들끼리 통화했던 내용 이 SIA 정보라고 그래서 이거에 토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당시에 공무원이 북한 측에 나는 월북 귀순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한 번의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타 증거들을 보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월북에 관련된 증거만을 뽑아서 이런 결론을 왜 미리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네. 그런 면에서 2년 동안 사실 이 가족들은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멍해를 쓰고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 공무원연금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것을 과연 이 정부와 청와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저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2020년 당시 해경은 피격당한 공무원의 도박 빚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또 관련 내용 발표에서는요. 이 공무원이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 이런 단어를 사용도 했는데 이런 부분 인권위에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021년에 인권위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어떤 지적입니까? 네,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표현한 행위 등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이 인권위에서 지적을 한 것은요 부적절하게 논란을 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인권위가 지적한 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네. 뭐 인권위가 당연히 지적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해경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가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전에 했던 건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다 진상 밝혀야죠. 해경이 본인들이 그렇게 발표해놓고 2년 뒤에 다시 또 다른 얘기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시 해경은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진상조사해서 본인들이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럼 2020년도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지 지금 2년 뒤에는 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해경이 진상조사해서 왜 자기들이 바꿨는지 사과하고 국민 앞에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진실은 지금까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해경이 저렇게 입장을 바꾼 것 자체는 국민들을 너무나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네. 이 해경 자체가 저는 진상조사 똑바로 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 물론 그러니까요. 양쪽 다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그렇고 아니라는 측도 그렇고 명확한 증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이미 월북으로 결론이 나 있었다. 이런 그 해경 관계자의 양심 선언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 해경이 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의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 도박빚도 한 2배 이상 과장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 천벌받을 짓이거든요. 글쎄요, 이제 하태경 의원의 저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우리 국민이 이제 북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인데 이거에 대한 진실이 진실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월북으로 뭔가 이게 포장되고 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원은 지금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늘 유족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주장했던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지금 진상 규명을 우리가 하자 지금 이 대목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을. 사실은 그 민주당이 우리 공개하자 하는 순간 국회에서 그 3분의 2가 충분히 나와요. 뭐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국회에서 빨리 이거를 기록물을 전부 꺼내서 한번 보자.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면 될 거를 지금 민주당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그것도 얘기했고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다시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저도 뭐 그냥 상식적인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만약에 자진 월북이다. 그러면은요.
북한에서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아주 단순한 질문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된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초 보고 시점. 주무시고 계셨대요. 근데 그 보고 시점에서 3시간 이후에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 그 3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아셨으면 그때는 살아 있었다니까요. 최초 보고 시점에. 그러면 전화를 해야죠. 김정은 북한 위원장하고요. 해가지고 빨리 이러니까 우리 국민을 빨리 내려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3시간 이후에 저런 일이 만행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언론 보도에 단편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요. 지금 이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민주당이 이거를 정보를 다 공개해 주면 됩니다. 예, 그것 말고는 저는 뭐 계속 이제 공방만 일어날 테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진봉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일단 해경 조사해야 돼요. 감사 들어가고 수사해야 돼요. 과연 누가 그랬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이 그랬다고 하니까 수사 지침을 수사 결과 발표 전에 그 지침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조사해야죠. 예, 이런 방식으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저는 결과는 충분히 저는 그 해명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대준 씨 유가족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보시죠.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실종자 이대준 씨의 방에 다 확인해보니 그대로 방수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그 진술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날 그 바다 온도가 낮아가지고 방수복 입고 월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방수복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죠. 그런 부분을 숨기고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정부가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라고 규탄을 합니다.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하신 겁니다. 네, 유족들은 어제 보신 바와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항소를 이제 그만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더 진행이 좀 되겠죠. 당사자도 어떠한 법적인 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저 얘기에 3번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지켜보시죠.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라고 3번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정책국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그 대통령께서는 법조인이십니다. 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뻔히 눈에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 수사가 될 거라고 그냥 보시니까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다 아시게 될 거다. 아하. 예, 그런 그냥 단순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유가족의 고소 고발과 또 감사원의 감사 등의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경의 입장 번복이 의문스럽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일종의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지금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월북 아니다라는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지금 뒤집은 셈이 되는 거고요. 지금 시기에 왜 그걸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그게 왜 하나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전 정권 지우기 이런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하실 때인가?
네, 네. 최지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음모론을 얘기를 했고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다른 급한 일들이 있는데 왜 이게 현안이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사실 굉장히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결과가 바뀌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말은 맞아요. 뭐 지금 뭐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죠. 말은 맞는데 뭐 저는 민주당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의문이 일단 있고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밝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 이러면 정치적 논란만 계속 됩니다. 양쪽이 근거도 없이 계속 공방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론 보도도 추측성 보도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걸 확인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제가 분명히 아까 말한 개인적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돼서 정치적 공방이 되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불필요한 그 소모를 하겠습니까? 예. 여론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왜 해경 입장을 바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해경이 명확하게 진상조사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난번 2020년 해경이 얘기했던 것은 월북에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네. 증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증거가 뭔지 예를 들면 감청이면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뭐 다른 파장도 불러올 수 있겠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가 필요하면 그것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월북 프레임을 만드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월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걸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아직은 모르잖아요. 진실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 제가 월북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서 확인해 봐야죠. 지금 2020년에는 월북에 대한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뭐 증거를 본 적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거를 확인한다고 저는 보고요. 월북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 그 증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죠. 여야 누구든 함께 하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의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정작 본인은 우리 국민이 적군에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이 서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뭐 때문에 진상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야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논란을 벌일 때입니까? 이런 취지도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건 여야 간의 어떤 공방의 문제, 이런 걸로 볼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우상호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언제 해야 되나요? 먹고 사는 문제 항상 중요하죠. 국가가 왜 있습니까? 정당이 왜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아닌가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그 2년 동안 지금까지 뭘 했죠? 그때도 계속 경제가 안 좋았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냐? 아니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우상호 위원장한테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당 대표의 이야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에서요. 오토 원비어라는 그 청년이 북한 가서 고문당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걸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오토 원비어가 송환돼서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모들이 이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미 의회는요. 오토 원비어법까지 통과를 시켜서 미국 내에 있는 북한의 모든 자산들을 다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어요. 자, 그런데 우상호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끝인가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저렇게 무참하게 사망해놓고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 말하면 그거 대단한 건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계몽군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지금 야당 측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이 문제는 정부와 국가가 왜 있는가를 우리 국민들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유족들한테만큼은 진상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월북자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프레임입니까? 근데 이분들이 월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 자료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항소까지 하면서 결국 안 보여줬습니다. 왜 안 보여줬을까요? 자, 이런 지금 많은 의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정말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 그러면 이 가족에게라도 자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보여주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바꿨다고 그래서 그때 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왜 이런 문제를 들춰내냐? 바로 그런 국가의 임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들춰내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야당이 이 문제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아니다, 공격이다 생각하지 말고 당장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저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자, 증거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죠? 그거 들여다보면 아니면 월북이면 월북이고 아니면 아니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못 보게 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해 못 하겠어요. 예. 네,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지만 핵심 자료, 대통령 기록물은 열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나오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록물 관련해가지고 뭐 협조하실 생각이 할 생각이 없는데. 당시에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자세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알아요.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뭘 서서를 겼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일 아닙니까?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네. 15년이라는 봉인 기간이 있는 대통령 기록물, 정미경 최고위원님,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거 유족들에게 너무 상처 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왜 그걸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이거 듣는 유족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지금 제가 듣기에도 정말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상호 민주당 그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 민주당 편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다 국회에서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법원까지 가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세요. 해경 조사하죠. 국방부 조사할 거거든요. 감사원 감사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청와대 행정관 조사할 겁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사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관할 고등법원장이 결국은 영장을 발부해야만 이게 또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국민들의 여론과 수사의 결과물이 계속 이 진상을 규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 고등법원장은 영장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국민이라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록물 열람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다 세 번 말씀하셨지만 진상은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좀 규명이 되면 좋겠죠. 예. 자,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민주당은 안 했나? 네,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에 이어 블랙리스트 수사까지 이 신구 권력이 충돌을 하고 있죠.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엊그제 경찰이 그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백현동이 개발 사업에 뭐 이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논란 관련해서 당시 이제 성남시장은 이재명 의원이었으니까요.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 같은 걸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경찰이 들어간 거예요. 성남시청을. 근데 딱 들어가 봤더니 이 깡통 메일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남시청 관계자가 경찰에서 압수수색해간 것은 아마 메일 서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자료를 못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깡통 메일함이었다. 글쎄요, 근데 정미경 최고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마음먹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저게 깡통 메일함이었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그 성남시는 원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이메일 이 용량을요. 전량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아, 계속 그 전에는 보관을 해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지금 2016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게 3년으로 제한한 거예요. 3년이 넘어가면 없애라.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알아봤더니 그 전에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다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면 이 예, 시장이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예. 이제 용량이 겉으로 된 이유는 뭐였냐면 용량이 부족하니까 3년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아마 결정을 했겠죠. 이것도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드는 의문은 왜 갑자기 저런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이 시점에 이메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없는 걸 알고요. 그 압수수색 나간 경찰이 다 가버렸대요, 그냥. 허허.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시 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는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지워졌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의 기술력으로 다시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건을 없앴는지 정도는 사실은 그 포렌식으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다시 재압수수색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이메일이 지워졌을지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이메일 압수수색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개발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지봉 교수님, 그렇다면은 앞으로 수사 어떤 방식으로 갈까요? 뭐 이제 받은 자료들 아니면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죠. 뭐 절차에 따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지금의 경찰이나 검찰이 눈치 볼 것 같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게 그 당시 국토부가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화면에 상황이기 나오는 때문에 것처럼. 그래서 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직무유기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또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확인을 하겠죠.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데 그게 공정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특별한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자,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그런데 지금 6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도 가속, 6년 초과에 이재명 의원이 놓인 거 아니냐. 경기 남부청 기준으로 해서 지금 6가지 저 의혹에 대해서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저 6개 의혹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이 강제 수사로 다 모든 저 의혹이 지금 전환이 됐다.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사건 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나요? 다 전 정권 때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미 몇 년 된 사건들이에요. 이미 또 재판받고 있는 사안도 있고 또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도 있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이거를 어떤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관련된 증거, 관련된 증인들 이미 수사했던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각 경찰과 검찰 여기서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를 해서 영장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부부를 피의자로 적시를 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제 일부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가 꽤 진척이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하는 나머지에 대한 증거 확보는 다 됐고 이제 결국 남은 것은 김혜경 씨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제 수사만 남아 있는 것이고요. 성남 FC 문제도 이게 지금 재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백현동 보셨지만 백현동도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현동은요. 사실 올 1월 달에 감사원에서 사실 대검에다가 이거 문제가 있다는 해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검이 성남지청으로 넘겼는데 당시에 박은정 지청장이 이 사건을 그냥 경찰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경찰이 수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정치 보복인가요? 뭐 당시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있었는데
자, 그러려면 정치 보복이라면 뭔가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밝혀진 걸 가지고 수사를 하면 뭐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던 사건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다 이재명과 본인들이 시인한 문제입니다. 법인카드 문제 시인하고 있고 성남 시장 시절에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는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는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의원은 그동안 수사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켜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SNS를 통해서 또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의원은 지난해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에서 같은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직접 보시죠.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 있는 제도 덮고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제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어쨌든 이재명 의원의 이런 수사 관련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주민 의원, 전재수 의원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윤 정부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지금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그렇고 이재명을 둘러싼 수사도 그렇고. 우리 최진봉 교수는 저 야당의 주장, 정치 보복, 저 프레임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일정 부분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왔고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한다. 그거 자체를 못하긴 할 수 없는 거죠. 네. 시점을 보면 공교롭게도 대선 끝나자마자 대선을 패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저런 의혹이나 아니면 저런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지금 이제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어서 고소고발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되시는 모친 되시는 분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도 고소고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사실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문제도 그렇고 허위 학력 경력 그다음에 모친의 장고증명서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렇게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이게 그냥 무혐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장모 되시는 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교하다 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가혹하게 상대방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압수수색도 수백 군데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에 필요해서 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보면 특정 어떤 개인이나 특정 정당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만 너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공정한 수사일까 하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야당이 정치 보복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에 대해서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쪽에서 전 정부 관련 수사나 이재명 이제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그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최근 1년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를 향한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논란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이제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 정치 보복 사실 좀 식상한 논란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떠세요? 우리 정 최고는 보시기에? 일단은 그 이재명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고 지금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게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들이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재명 의원을 봐주자는 겁니까? 지금 이 의혹들 제기한 거 그럼 다 수사 여기서 종결하고 그냥 끝내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종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수사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마치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방해하는 거, 수사를 방해하는 거 이거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수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십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이 어떻게 여기 이 사건에 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치 보복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건 그냥 있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정치 보복 이런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 전혀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이 수사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이 그 수사의 대상자가 됐을 때 꼬리 자르기로 내가 안고 다 가겠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사 못 하겠죠. 근데 왜 나 혼자만 들어가냐 깜빵에. 그러면 다 나도 불겠다. 우리 같이 가자.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결국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모든 게 수사의 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가정도 있었으니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이요? 네,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수사한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 새 정부의 실질적 2인자란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여론조사였던 겁니까? 네, 이게 윤 정부의 실질적 2인자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네. 장관이 37% 넘게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예. 2위는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준석 대표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한 장관이 이미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이제 수사 문제가 나오니까 또 한 장관에게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네.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좀 상당한 특수관계였기 때문에 또 한 장관의 스타일이나 언변이나 또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국민들이 요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원하는 어떤 지도자상에 상당히 가깝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기성 정치인들을 많이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이제 엘리트 이미지 또 거기에 어떤 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플러스가 돼서 이런 이미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만큼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어떤 잘한 일이 있으면 크게 비춰질 거예요. 네. 그러나 조금 못한 게 있어도 더 크게 비춰질 겁니다. 네. 또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기대가 있는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한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잘 관리를 해도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왜냐 자칫하면 뭐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보셨잖아요. 예. 우리가 왜 전 정권에서 조국 전 장관 정말 당시에는 뭐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잘생긴 용모에 뭐 정말 등장해서 민정수석까지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렇게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과도한 관심과 또 과도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직책 자체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도 어떤 면에서 조국 전 장관의 반면교사가 필요하다. 본인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일만 그 열심히 일로 합니다. 국민들한테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 자칫 이런 것에서 어떤 면에서 오버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는 이거는 또 좋지 않은 상황도 갈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다시 그 이재명 의원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가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이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요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 의원 한 명을 4년 내내 쭉 끌고 가서 다음 대선을 한다. 97년 대선 패배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다가 결국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한테 한 방에 패배해서 정계를 은퇴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과연 우리 당이 이 이회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느냐? 배제하는 논리를 자꾸 배제하면서 남 탓하는 사람들, 공당 패배 이후에 그냥 패배도 아니고 지금 영따라 내가 볼 땐 3연패했는데 중요한 전국 단위 선거, 관심 있는 선거에서 연패했어요.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너남적 없이 무슨 책임이 많아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후보로 나갔던 사람 졌으니까 책임져요. 네, 최준봉 교수님 이렇게 민주당 원로까지 나서서 불출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네. 가지 환경이 이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겠죠. 깊은 고민을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숙고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본인이 오로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면 반대가 있더라도 출마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당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오로지 본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지만 아마 고민은 많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그 5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대선을 다시 도전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거냐 하는 부분을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저는 출마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전혀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만 그 의견들을 경청은 하겠지만 본인이 결정하면 본인은 아마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는 계속 정치권에서 좀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건희 여사 행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잇따라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활동 보폭을 부쩍 넓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김건희 여사, 전직 대통령들의 부인들을 차례로 예방을 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를 스타트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만났다고 해요. 비공개로. 저렇게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예방을 했고요. 그래픽 한번 넘겨봐 주시죠. 이런 또 행보도 했습니다. 현충일에는 주념식에 참석을 했고 병원도 갔고요. 12일에는 영화 브로커를 윤 대통령과 함께 관람했고요. 영화인 만찬 참석. 그리고 어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과 함께한 그 오찬 자리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는 저 사진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정미경 최고가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정들을 보면 부쩍 좀 보폭을 넓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김건희 여사가요. 예.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그 조용한 내조의 핵심은 그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 네, 예. 겸손한 자세.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그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가고 있구나. 조용한 행보다, 조용한 내조다. 이렇게 느끼시면 그건 조용한 내조거든요. 근데 지금 전 조용한 내조라고 봐요. 조용한 왜냐하면 내조로 지금 언론이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아예 집중적으로 지금 그 비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집안에만 계시면 또 집안에만 계신다고 뭐라 그럴 거고 밖에 나가면 또 나간다 그럴 거고 지금 강하지 않고 뭐 외출해도 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의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데 보세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선배님들이세요. 김은옥 여사, 당연히 다 선배들이죠.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우리 권양숙 여사 다 찾아뵙는 게 어떻게 보면
선배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도리이기도 해요. 인사 안 가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인사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보에 대해서 박수 쳐주실 거는 좀 민주당도 박수를 쳐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게 무슨 광폭 행보, 저는 그렇게 사실 보지 않거든요. 예. 네, 사실 이제 이런 활동 이외에도요, 김 여사는 지난 14일에 여당 다선 의원 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언니들 고생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지난 14일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시계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굉장히 예의를 갖췄다. 처음에는 사모님 했다가 언니들 하면서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언니들, 얘기했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참 좋았고 솔직하고 소탈하더라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조용한 내조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넓히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또 정채국 의원께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제가 좀 정치적으로 좀 접근하자면 정치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어떤 면에서 보면 권양수 여사를 찾아뵙고 이순자 찾아뵙고 이런 저는 행보를 넘어서서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그 전적인 이 지지의 틀을 보면 친노 그다음에 이제 비명 사실 이런 그게 있습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층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 권양수 여사 전화를 만난 날 꽤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특히 이 김건희 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기념관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김해하고 서울에. 거기를 직접 가서 보셨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권양수 여사가 최근에 고민이 뭐냐면 지금 최근에 김해라든지 서울 종로라든지 이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있는 쪽이 다 지금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으로 이번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꽤 많으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기를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본인의 정말 진정한 존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지층들한테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5.18 때 그 의원들을 전부 다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갔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런 행보라든지 김건희야 저런 행보라 저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의 야당의 지지에 어떤 상당한 저는 균열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집중적으로 저는 아마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있지 않는가. 이거는 정치적인 해석을 합니다. 자, 또 한편을 보면 이제 처음에 조용한 내조를 하시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2부속 없애겠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이 계속되어지고 또 그동안 선거 때는 안 나타나다가 이제 선거 이후에 나타나게 되고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 부분에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정리를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 뭐냐면 이부속실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신 게 그냥 과거 이야기했던 것 지금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부속실의 조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좀 앞으로의 좀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야지만이 조금 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함께 등장할 때 아주 그 집권, 지금도 뭐 집권 초긴 하지만 아주 그 초반부와 지금이 약간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좀 달라졌을까요? 영상을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죠. 함께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한 발짝 뒤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좀 뒤에 있다가 요즘에 이렇게 나란히 걷는 모습까지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최진문 교수는 김 여사의 최근 행보를 좀 과도한 뭐 진짜 뭐 광폭 행보라고 보십니까?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행보 자체는 본인이 그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건 뭐 그게 뭐 광폭 행보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자꾸 언론에 노출되니까 저는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을 만나고 이런 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좋아요. 가서 만나뵙고 또 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이게 자꾸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자꾸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주목을 자꾸 받다 보면요, 조그만 행동 하나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사회적 이슈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행보를 하시고 만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일일이 모든 것이 다 언론에 노출되고 또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팬카페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게 만나고 이런 거가 일일이 다 모든 게 보도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대통령 부인의 활동 중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비공개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언론이 너무 많은 부분을 보도하거나 아니면 팬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뭐 이 사진들이 공개되는 것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그걸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시스템으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작은 일도 이게 크게 또 보도가 되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김 여사 행보와 관련해서 봉화마을 방문 때는 동행한 지인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또 이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시죠.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사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채용 지원하고 있다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뭐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뭐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이 김 여사 봉화마을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지인 동행 논란. 대통령실은 전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했지만 지금 관련이 없는 대통령실 직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에 고민정 의원 어떤 직원인지 밝히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대통령실 직원이라면은 어떤 부서, 어떤 직급의 지원인지 그리고 언제 임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정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고민정 의원의 저 이야기는 조금 그 전에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그 옷을 만들어 주시는 디자이너 선생님의 따님이 사실은 그 청와대 제2부속실에 근무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청와대 입장이 뭐였냐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채용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혹시라도 그 채용으로 인해서 그 디자이너 옷을 만들어 주시는 그 부분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서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게 사실은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사적인 인연, 그것도 사적인 인연이잖아요.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도. 그러면 지금도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게 정상적이고 적법적으로 채용이 됐다면 사실은 이 부속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 편안하게 이 여사를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아주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사적인 이익에 어떤 의심이 된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2 부속실이 없는 가운데서 뭔가 공적인 걸 관리해주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사람을 만약에 채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놓치고 고민정 의원이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막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러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영부인들을 관리하는 이 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차라리 이쯤 되면 이제 만드세요라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 선택해야 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현종 의원 보시기에는 이 부속실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부속실에서 이 부속실은 따로 만들지 않고 지금의 부속실에 영부인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제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셔서 실제로 뭐 한두 명 정도의 이제 보좌진들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새로 신설할 경우는 어떤 면에서 공약 파기다는 그런 정책 부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죠. 지금 민주당이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진짜 하면 그거 아마 비판하려고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속실에 담당직을 한두 명만 두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그냥 부속실에. 네, 왜냐하면 그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의전이라든지 또 연설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있다면 한 2명 정도가 이걸 뭐 보좌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부속실을 만들어서 부속실장 뭐 공보 담당 뭐 이렇게 큰 조직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 전체 조직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한 460명 됐습니다만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줄였어요. 그런 취지라면 저는 이 부속실의 인력도 줄여서 실제로 이 부속실 안에 담당 직원 한 2-3명 정도만 두면 그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걸 많이 할 경우는 또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굳이 이 부속실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요인 중에 하나로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1%대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준봉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행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 게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광폭 행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도 언론 노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 저걸 비공개로 하거나 언론에 이렇게 많이 노출 안 되고 행사 갔다 오셔서 사진만 공개되고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팬클럽 문제라든지 언론에 자꾸 자주 노출되는 문제 이게 결국은 뭐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도 하더라도 다른 이전의 대통령 부인들보다 훨씬 많이 지금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폭 행보란 말도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노출도가 빈도가 높아지면 어떤 이유든 조그만 행동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볼 때도 너무 이 김건희 여사만 조명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이 조명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만약 부속실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잘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은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준석 대 안철수, 안철수 대 이준석. 두 사람이 또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이번에는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들 인선을 두고 며칠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죠. 안철수, 권성동, 이준석까지 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듣고 오시죠. 우선 사실 제가 추천한 이유가 기왕에 이제 한 당이 됐는데 거기에서 국민의당 출신들만 제가 이렇게 고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에 있는 현역 의원분들 중에서 기회를 못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천을 해서 드린 거죠. 그럼 오히려 화합의 제스처로 그렇게 추천드린 겁니다. 그 안철수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한 명만 추가로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안철수 전 대표께서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결정한 사항이고 지금은 국민의당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초 2명 최고위원 임명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안철수 대표가 뭐 희한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어떡해요?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이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2명의 최고위원들을 이 사람들로 좀 합시다라고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일종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김윤이라는 사람, 김윤이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 정점식 의원, 이렇게 2명을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저 2명 최고위원 시킵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두 사람이 저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 또 마침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나와 계시니까요. 어떻게 두 사람 간에 누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엔 대답 안 하는 패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네. 합당할 때요. 그 세밀한 규정, 세밀한 사항은 그 협상팀만이 알고 그거를 아마 당대표한테만 보고하는 걸로 저희가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만 지도부가 이제 최고위원들이 아는 거죠. 네. 그 세밀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세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희도 지도부가. 그러니까 들은 바의 큰 기준은 뭐였냐면 네. 첫 번째는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이 너무까지 지금까지 그 소수정당으로 고생했는데 국민의당에 있었던 사람을 좀 배려해달라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국민의당 당적인 사람을 우리한테 줘야지 왜 국민의당 사람 아닌 사람을 주냐. 이걸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그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권은희 의원 같은 분을 만약에 추천하면 우리가 다 받아야 되냐. 이게 아마 우리 협상팀에서 이제 그 당시 얘기할 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당 그 협상팀에서 웃으면서 그러면 그것도 걸러주시면 뭐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사람도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 협상팀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당시 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왜 처음에 협상 그 내용하고 다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준석 대표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성상납 의혹을 둘러싸고 조만간 열릴 윤리위에 대한 건데요. 먼저 이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밖에다가 이런 거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윤리위 운영의 세부 사항들을. 그런데 어떤 윤리위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언론에다가 제가 파악하기는 한 분인 것 같은데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윤리 다루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윤리가 상당히 오히려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고 받으면 받아야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네. 어떡합니까? 윤리가 경고하면 당연히 본인은 받아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고위원을 두고 저렇게 갈등 벌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두 분이 하면 국민의힘이 깨집니까? 당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미 합의했다면서요. 합당할 때 안철수 대표 쪽에서 2명을 추천하기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한 분은 국민의힘의 의원이니까 그걸 굳이 지금 이거 문제를 가지고 저는 분란을 일으킬 과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고위원회에서 2명 더 넣는다고 해서 국민의힘 최고위가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잘 안 굴러가는데 글쎄 2명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윤리 문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꾸 언급하면 할수록 이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윤리는 윤리대로 독립적인 기구로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따라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놓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것들 그 자체도 저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윤리가 이제 개최가 될 텐데 이달 안에는 개최가 되지 않을까요?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이 두 사람을 좀 겨냥하고 있는 듯합니다. 누구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던 두 사람을 향해서 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뉘앙스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가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합니까?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지금 잘 아시잖아요. 지금 두 분이 김은경 장관 같은 게 처벌받았죠. 그다음에 지금 백운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전 장관도. 네. 그게 다 이제 그 인사 문제 관련된 문제예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이랬다는 이제 의혹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렇게 자꾸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가 있어 저분들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해서 나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보기도 좋지 않고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의 장관에 대해 전직 장관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행동과도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세 분과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나브로 우리말 코너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저희가 판매할 상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은 바로 여성 정장입니다. 네, 정말 특별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네, 요즘 앵커나 기자가 나오는 드라마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앵커들이 입는 옷이랑 또 기자들이 입는 옷에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네, 옷이 정말 예쁘죠. 안 그래도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데 너무 관심이 가는데 이런 옷 입고 찍으면 조회수가 정말 폭발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시고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홍보까지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제가 참여하고 싶은데요. 네, 저도 그 생각했는데 판매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쇼핑 호스트가 되어보니까 어떤가요? 네, 막상 진행해보니까 쉽지는 않네요. 네, 맞아요.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히 알아야 하고 또 대처 능력까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우리말 더 알아볼까요? 네, 시나브로 우리말 시간입니다. 매주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고자 방송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작 방송 용어 중에 순화해야 할 외래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과 관련한 용어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열쇠말, 방송입니다. 요즘 TV 말고도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OTT는 오버 더 톱의 약자인데요.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쉬운 의미 전달을 위해서 OTT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바꿔 사용해야겠습니다. 또 방송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쓰는 단어가 PPL인데요. 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끼워 넣는 광고 기법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간접 광고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동영상 서비스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몰입하게 돼서 한 번에 몰아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빈지워치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폭음, 폭식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빈지와 본다는 뜻의 워치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2017년 영어사전에 새로운 단어로 등재됐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몰아보기로 다듬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 쓰는 단어는 외래어가 많고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나브로 우리말이었습니다. 네, 토요 랭킹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